자, 안녕하세요. 주간창작의 뀨루입니다. 간만에 게스트 컨텐츠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부암동에 A라운지라는 갤러리에 와 있고요. 오늘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두 분의 게스트는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시죠? 굉장한 전문가 그렇다고 해두죠. 두 분을 모시고 그 특수한 분야에 대한 아주 얕은 이야기를 오늘 즐겁게 한번 나눠볼 거예요.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자 간략하게 두 분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인스턴트 루프를 운영하고 있는 박기현입니다. 네, A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정보들 혹은 경험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생각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떤 분야냐면 그림 혹은 뭐 미술 작품을 사고 파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술 시장에 대한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으시고 실제로 실무도 진행을 하시고 한 분들입니다. 예전에는 뭐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전이 언제까지가 예전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림 파는 거에 대해서 좀 쉬쉬하는, 그림 파는 행위를 그렇게 장려하지 않았잖아요, 학교에서. 혹은 뭐 미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알게 모르게 시장, 뭐 상업 갤러리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은 거, 그렇죠. 뭐 관은 조금 높은 거, 이렇게 이런 층위가 암암리에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미대를 안 나와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미술 시장이 한국 대학에서 그렇게 막 판매하는 걸 시시한다는 거를 나중에 제가 이제 강의 나갔을 때 미대에서 접했을 때는 조금 기이하다 생각은 했어요. 정직하지 못하다. 오늘 작가님 학교 다닐 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뭐 사실 쉬쉬하거나 막 그림 파는 거 얘기하면 안 되라기보다 응. 그것이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아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들 그림 팔고 싶다. 근데 어떻게 팔지? 그럼 그 다음에는 뮤트.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 미술 시장 혹은 그림의 매매 과정들 아니면 미술 시장의 역사들에 대한 수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전무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림을 파는 사람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미대생들한테는 뭐 용이나 봉황 같이 전설의 동물 뭐 그렇죠. 근데 사실 근래에 저를 포함해서 주변의 작가들, 특히 더 젊은 작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림을 매매하는 활동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네, 공기가 달라진 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보들이 이렇게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주변 작가들이나 이제 젊은 분들한테 조금 몇 가지 질문을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주 귀여운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1번은요. 누가 미술 작품을 사나요? 대체. 거기서부터 이제 미궁인 거예요. 미술 작품을 누가 사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콜렉터라고 일컫는 분들은 정말 애호가 분들이신 거죠. 보니까 애호가들도 있고 정말 그림을 어떤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서 투자 개념으로 컬렉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네. 약간 개개인이 좀 다른 동기로.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저도 주변에 아주 드물게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친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종종 그림을 사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그림 살 때 투자 가치를 보고 사냐. 근데 이 사람 사업하는 사람인데 전혀 안 본다. 나는 사업가라서 그런 부분의 계산은 되게 정확한데 이런 데서 사는 이런 소품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난 내가 좋아하는 그림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정확한 말씀 하시네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어쨌건 잘 모르니까 그림은 사면 돈이 오르고 주식처럼 팔면 내가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의 통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실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죠. 근데 그런 통념은 사실 저희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서 예전에 이제 금융실명제 하기 전에 어떤 자금에 대한 편법적인 징역
때문에 이제 생긴 환상 더하기 2006년도부터 했던 잠깐 동안의 미술품. 그때 좀 이제 그죠? 그때 저도 상업 갤러리에서 일했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되게 좀 큰 갤러리에서 일했는데 모든 기사들이 다 미술이 블루칩이다, 돈이 된다라고 선전한 거예요. 주식을 넘어서 이제 아트펀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까 그 사업자분이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술품은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몇몇 소수의 작품들의 얘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맞아요. 더 정확한 리포트를 들어가면 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요, 주식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10년치나 15년치 수익률을 분석했더니 주식보다 낮아요. 근데 2006, 7, 8년 때는 그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그러면 그런 식의 약간 지금 뭐 미술 금융실명제도 됐고 미술 시장의 버블도 사라진 상태면 혹시 매매량에 좀 영향이 있나요? 그때 시절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변화 같은 것이 좀 보일까요? 일단 80년대는 저희가 일을 안 해서 모르겠고 근데 2006년 때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그랬어요. 갤러리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2006년에서 8년 그 사이에 갤러리에서 돈을 못 벌면 그러니까 돈을 못 번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갤러리에 와서 작가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시가 열리면 뭐 괜찮대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그냥 와가지고 살기 때문에 작가들 사이에서 솔드아웃 시켰어 이 얘기가 그냥 뭐 그냥 전시 열면 뭐 전시 그냥 그 솔드아웃이 뭐 그냥 너무 당연한 결과처럼 희한한 시절이었다. 네,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들떠있어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전업 작가를 희망했던 친구들도 있고 진짜. 그러면은 그 작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각자 조금 다른 마음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쵸. 동기를 가지고 그쵸.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목적에 따라서 혹은 자기 취향에 따라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 갤러리들은 이제 뭔가 블루칩 작가들을 많이 전시를 하고 거래를 하고요. 블루칩 작가란 그러니까는 말씀대로 이제 목적이 있는 투자. 투자 가치가 있는 투자 가치, 돈이 되는 작품 내지는 굉장히 또 스타급 작가들 뭐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저희 같은 영세한 갤러리들은 또 목적이 그쪽이랑 완전히 색깔이 다르게 젊은 작가들의 인큐베이팅하고 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그런 젊은 작가들의 작업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들이 또 많아요. 저희를 비롯해서 인스턴트 루프도 그렇고. 저희는 상업 갤러리는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런 이제 공간들은 그러니까 각각의 색깔에 맞게 이제 전시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관람객들이 발품을 팔면서 돌아다니면서 나랑 취향이 맞고 내 색깔과 맞는 공간을 찾아서 이제 작품을 글로 가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공간 가면 좀 내 취향의 그림들이 있더라. 이 공간은 뭐 드로잉을 많이 판매를 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거기에서 드로잉을 사기도 하고, 뭐 여기서는 뭐 조금 굉장히 팝아트 같은 작품들을 많이 다룬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람자들이 발품을 팔면서 공간을 찾아다니는 거죠. 네. 어쨌든 갤러리라는 거는 개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대형 그쵸. 갤러리는 네.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왜냐면 대형 갤러리는 대형 백화점 같은 곳이니까 모든 걸 취급하지만 사실 갤러리라는 비즈니스는 매우 소형이면서도 이제 프랑스에서 가르칠 때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설적인 오너가 죽으면 갤러리가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강력한 카리스마랑 취향이 함께 가는 곳이. 그래서 아까 여쭤보신 것 중에 사람들이 그림을 살 때 물론 난 미술은 잘 모르지만 일단 나의 성공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작품 하나 뭐 내 사무실에 누구 하나 걸어놔야 돼 라고 해서 그걸 콕 집어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걸 찾아달라. 그러니까 인스턴트 루프는 저희는 상업 갤러리가 아니죠. 공간이 아닙니다. 상업 갤러리는 매우 힘든 비즈니스고요. 저는 존경해요. 그걸 하시는 분들을. 근데 저희는 이제 작가들의 그러니까 계속 보여주는 공간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딜러라는 단어밖에 없지만 약간 이제 컨설턴트라고 하기도 참 약간 모호하고 왜냐면 제가 전문적으로 막 작가들 포트폴리오를 다 받아서 이렇게 찝어주지는 않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문의가 들어와요. 약간 피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어떤 작가 작업을 찾아달라. 그러면 이제 저는 갤러리들,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갤러리의 특성들을 기억을 하니까 그 작가 작품은 어떤 갤러리에서 많이 거래를 하고 전시를 했으니 거기로 한번 문의해보자. 이렇게 해서 갤러리를 컨택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하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아니라 어떤 나의 어떤 무언가의 취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나의 어떤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내적인 필연성으로 예술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좀 유명하신 그 분 계시잖아요. 미술인들 사이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놀랍게도 저보다 더 많은 전시를 보시고 모든 것에 포스팅을 남겨놓으세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정말 그분이야말로 미술을 믿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니시고 보시고 정말 좋아하시고 그러시고 이제 그분이 가끔 그게 작업을 이제 구입을 하시면 잠깐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뉘앙스를 풍기는 포스팅을 남기시거든요. 거기서 근데 그 짜릿함을 또 저는 또 알죠. 그래서 누가 그림을 사느냐? 그림을 사는 목적은 여러 개가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누구도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다양한 누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화 중에 뭐 사업 갤러리 혹은 뭐 사업 갤러리는 아니다, 뭐 일반 전시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업 갤러리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공간들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되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선 그림을 살 수 있어 정도로. 그렇죠. 그건가요? 그쵸. 근데 네. 상업 갤러리도 대관 갤러리랑 전문 갤러리랑 좀 전 나뉜다고 봐요. 대관만 하는 갤러리들이 있지만 이제 자신들이 기획도 하면서 근데 대관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 이게 장기 불황이고 그다음에 또 사실 대관을 안 한다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또 작가분들한테 기회가 줄어든 것도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갤러리가 더 이렇게 옹고집스러워진다거나 그래서 지금 A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전문 갤러리죠. 네, 그냥 대관만 하는 갤러리는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 와서 그림을 살 수 있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의 어떤 정보인 거고 여기 입장에서는 그림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모르겠어요. 이 일반적인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팔려는 사람은 팔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가게를 하건 간에. 그럼 갤러리는 그림을 팔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나요? 그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은 전시인 것 같아요. 전시와 그다음 많은 관람객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전시 그리고 아트페어를 참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다니면서 관람객을 이제 만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꾸준히 기획전을 통해서 관람객들을 유입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뭐 국내 아트페어 내지는 또 해외 아트페어를 참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나 진짜 무식한가 보다.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네. 그러니까 전시가 마케팅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인스턴트 골프랑 이제 A라운지랑 뭐가 다르냐 물으신다면 네. 똑같이 영어로는 갤러리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갤러리라고 쓰진 않지만 저희가 하는 전시는 정말로 어떤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하나의 실험실 같은 것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사실은 인스턴트 골프에서 전시를 해서 작가분들이 상업 갤러리 분들이나 혹은 다른 기관 분들이 보는 거예요. 정말 많은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갤러리나 상업 갤러리들이 활발하게 상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미처 새로운 작가 혹은 우리가 덜 발견된 작가를 못 만나실 수도 있으니 맞아요. 예, 인스턴트 루프에서 맞아요. 전시를 하시면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보고 가셔서 그 다음 다른 전시가 상업 갤러리 전시가 잡힌다던가 기관 뭐 전시에 초대된다던가 그런 식의 거를 더 많이 포커스를 두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이인 것 같아요. 판매와 관련된 어떤 역할들이 다 어느 정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도 가끔 이제 판매 의뢰가 와요. 왜냐하면 작업을 걸어놨으니까 뭐 갖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저희는 상업 갤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커미션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커미션이 뭐죠? 작업이 판매됐을 적에 이제 갤러리와 작가가 그 판매 금액을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전문 갤러리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트페어도 나가죠. 해외 아트페어 나가죠. 근데 아트페어, 저도 갤러리 있을 때 아트페어 업무하고 또 그런 업무들을 외부에서 의뢰받아서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일이 많답니다. 그걸 다 하려면 이제 인력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유지 비용이 드시기 때문에 갤러리가 받아가시는 커미션이 더 많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보다. 비율이 그럼요. 다르다. 그럼요. 근데 저희가 가끔 판매될 때는 어떤 전시는 뭐 커미션을 안 받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받을 때는 저희는 20에서 30만 기부금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두 분 가시면 이제 인스턴트 루프가 이걸로 영리가 거의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영리가 안 되게. 네, 10% 네, 한 20에서 네. 그럼 저희가 뭐 팔려봤자 뭐 드로잉 한 30만 원 작품 팔리면 거의 6만 원에서 9만 원을 받아서 뭐에 쓰냐면 결국에는 이제 다음 전시에 뭐 들어가는 비용들, 전시를 만드는 비용. 그래서 저희는 그게 가능하지만 사실은 상업 갤러리는 정말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거기에 대한 여러 고충이 있다라는 걸 좀 저희가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장 여기 뭐 A 라운지 몇 번 와보기도 했지만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와, 내가 참 잘해놨다.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게 잘해놨다는 게 이제 건강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 또 발생할 거고 잘해놨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려면 이거 얼마나 손발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류의 비용을 말씀하시는 그쵸. 거겠죠. 근데 또 그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성격이 급한 거죠. 그러니까 작품을 팔고 싶은데 작품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작업 열심히 해. 그래서 작업 열심히 해. 좋은 작업하면 팔 수 있어. 뭐 이제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들은 아닐 텐데 이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이런 일련의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작업이 좋아서 작업을 인정받아서 어떤 공간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면 또 그걸 통해서 상업 갤러리를 가게 되고 거기서 판매하다 보면 또 더 큰 기회를 만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아주 탄탄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미술 시장일 텐데 그 구조 바깥에서 작품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새 그래서 이제 뭐 아트 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작품을 작가가 조금 더 쉽게 팔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솔직히 작가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해서 작품을 판매하기까지 특히 젊은 작가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미술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젊은 작가들은 어떻게든 이게 전업 작가로서 살려고 하면 필요해요. 맞아요. 판매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광고책을 이제 자생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뭐 작가 장터 같은 것도 생기고 그리고 뭐 작가가 직거래하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루트들이 채널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그 갤러리와 작가가 암묵적으로 한 가지는 이제 같이 약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작가가 작품을 판매할 때 작품을 뭐 100만 원에 판매했다가 갤러리에서는 100만 원에 판매하고 자기가 판매할 때는 뭐 50만 원에 판매하고 또 어디서는 70만 원에 판매 이렇게 하다 보면 시장이 교란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잘 팔리게 되면 어떤 손님이 이제 그 작가 전시를 갤러리에서 해요. 그런데 내가 지난번엔 작가한테 50만 원에 샀는데 갤러리에서는 100만 원이야? 갤러리에서 작품 사면 안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면 이게 축적되면서 갤러리에서 작가들이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를 장려해 줘야 되는데 자꾸 내심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누구 핸드폰이 음악이니까 굉장한데요? 오늘 최고의 반전이다. 와 좋네요. 고진역하고 여기는 A 라운지입니다. 좋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작품이라는 게 양산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번 팔면 이제 그 가격은 그 가격으로 팔리고 끝이잖아요. 여기서는 50만 원에서 팔았는데 저기서는 100만 원에 팔았다. 어떻게 가격을 정하죠? 작품 가격은? 뭐 야 우리랑 팔 때는 100만 원에 파는데 왜 쟤네한테 팔 때는 50에 팔았어? 그러면 작가가 그거는 내가 느끼기엔 50만 원이지. 이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작품 가격 산출에 어떤 최소한의 뭐가 있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 학부 때 이제 첫 전시 때는 뭐 호당 5만 원, 뭐 4만 원, 5만 원 시작해서 한 번 전시하면 뭐 6만 원으로 올라가고 뭐 몇 번 전시 이상하면 호당 가격이 뭐 7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호당. 예, 호당은 아직까지도 예. 호당은 사라져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너무 편한 그쵸, 방법이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선 그게 특히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전시 횟수, 경력의 어떤 뭐 그런 것들. 이거를 딱 그렸는데 사이즈가 같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잔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갤러리에 100만 원에 팔렸는데 이거는 내가 작가장터에서 50만 원에 판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갤러리랑 같이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은 50만 원이고 이것은 100만 원짜리의 그림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작품 미술품을 사는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많이들 약간 좀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시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작가님들한테 작가 장터에도 똑같이 100만 원에 파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100만 원 더 좋잖아요. 그럼 사실 안 그래요? 아니면 50만 원 할 거면 갤러리에도 50만 원 하십시오. 근데 지금 작가장터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데는 커미션을 빼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제가 갤러리가 50% 가져간 다음에 갤러리가 그걸로 끄신 것이 많았어요. 한국은 예전에. 근데 요즘은 지금 A라운지도 하고 있지만 작가 전속제를 자리 잡히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이것을 가지고 갤러리가 계속 공간을 유지하면서 그 작가와 다음 단계를 생각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게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문제고 한국 이 미술에서 작가분들이 장기적으로 작업할 때 항상 걸림돌이 이거예요. 갤러리와 작가가 나란히 같이 오래 못 가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게 저는 큰 이제 장애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국 미술 시장의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고 개선되지 못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작품 가격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안정성이라든지 신뢰도, 상호 신뢰도.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동종업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림 판매를 하면 서로 작가는 작가대로 갤러리에 대해서 늘 불만이 있고 갤러리는 작가대로 늘 불만이 있는 게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너무 호혜적으로 일한 거예요. 마치 내가 작가를 도와주려고 전시 한번 해줬어 라는 말투. 혹은 작가 입장에서는 내가 작품 팔면 안 되는데 갤러리가 막 와서 팔라고 해서 내가 내 예술 세계를 포기하고 작품 팔았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그런 구조가 21세기에는 맞지 않죠. 여러분 이제 21세기입니다. 미술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국제사회로.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빨리 보완하고 제도를 개선시켜야 돼요. 죄송해요. 제가 미술시장 상업 갤러리도 아닌데 너무나 각하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그런 거예요.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이제 저도 처음 듣는 일이고 대부분의 독자분들 이쪽에 상황을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그럼 이런 것들이 빨리 논의가 되고 오픈되고 논의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갤러리랑도 같이 일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그림을 안 그렸습니다. 한 번 판매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미술 시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커뮤니티에서 좋은 일 하자는 취지의 경매를 했어요. 경매를 하는데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걸 갖고 나와서 판 거죠. 뭐 일반적인 그 생활용품들도 있었고 뭐 예쁜 꽃병도 있었고 가구도 있었고 저는 이제 거기에 그림을 들고 나갔어요. 네, 제가 그린 조그만 요만한 그림을 이제 그때 이제 한 건데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재밌었던 게 무슨 물건을 들고 나오면 그 경매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사람들이니까 야 비싸 너 그거 들고 다닐 거만 뭐 이래요. 네, 뭐 이런 테이블이라고 칩시다. 뭐 아니면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뭔지. 근데 그림을 딱 꺼냈더니 수전. 이 가격. 아직은 예술이 공산품에 안 들어간 거야. 그쵸. 다행히. 그러니까 이것의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들 아무런 말도 아무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누가 제가 살게요. 해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아까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작품의 합리적인 가격을 정하는 문제가 이게 소비라는 건 그렇잖아요. 소비는 합리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소비는 합리적으로 하는 건데 작품의 가치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호수로 그림 크기로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아직까지도. 건데 이전에 뭐 80년대, 90년대 판매했던 가격의 데이터베이스가 좀 있으면 그거랑 참조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 이거 10년 전에 얼마였는데 요즘 얼마야 이렇게 얘기가 가능한데 이제 막 미술 졸업한 시장은 학생들이 얼마 야. 정도에 팔았는지 아직까지도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요. 호당하고 모르겠어요.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아, 얘기 들어보니까 어. 그렇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또 여기에 뭐 물가 상승률도 계산해서 들어가야 할 것이고 이런 과정들이 작가 개인이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데이터라는 건 많이 모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고 이런 일이 어디선가 이걸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내가 2000 몇 년도 갔었을 때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50만 원만짜리 거래해도 신고 다 해야 돼요. 근데 프랑스는 사실은 1900년대 이전 것도 장부가 다 있어가지고 신고를 한다고요? 그림 예. 그러니까 그림 거래를 다 신고를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 신고 기록을 가지고 이 작품의 재화의 가치들이 결정되고 기록이 되는 거야 사실은. 다 이제 그림 있잖아요 사실 미술사 전공 책들은. 근데 숫자만 있는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묵직한데 그게 뭔가 봤더니 거래 기록들이더라고요 1900년대부터. 되게 미술 시장이 투명했네요. 그래 어. 뭐 편법은 많았겠지만 어쨌든 어. 투명한 척하고 남겨놨고 우리나라도 2006년 7년도부터는 가격 편람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미술시장 좋았을 때는 한국도 아트 프라이스라는 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서 작품 거래 그 금액 그런 뭐라 그러죠? 1년치 연감 같은 게 있었어요. 나왔었어요. 그게 심지어 영풍 반디앤 루니스 이런 데서 팔렸었어요. 그 당시에 미술계. 근데 지금 그런 사무소나 그런 게 많이 이제 사라졌죠 벌써. 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작가들이. 작품 팔려면 대체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근데 이제 거기에 대고 이제 작품은 좋은데 이거 말고 작품 활동 외적으로 작품을 팔기 위해서 작가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어떤 무언가라든지 아니면 해야 할 무언가라든지 그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궁금한 이유가 이제 능동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작업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누군가 나한테 와서 손잡아 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거든요 사실. 나 이런 말 하면 혼날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뭐 작품을 아 알리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정말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큰 홍보의 역할을 하고 해외 있어요. 컬렉터들도 요즘에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작가를 팔로우해서 네. 그걸 보고서 갤러리로 연락 온대요. 사고 싶다. 음. 난 이거는 그 아트 뉴스에서 읽었어. 작년에. 그 자기 작업을 올리는 계정 같은 거를 운영을 그쵸. 하는 거. 계속 자기를 보여줘야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조금 또 열심인 컬렉터들은 그 국내에 있는 모든 레지던시를 다 이렇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레지던시 오픈 스튜디오 할 때 다 찾아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들이 레지던시 활동을 하는 것도 자기를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나요? 뭐 상업 갤러리에서 작가들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네. 레지던시도 보고 뭐 전시도 열심히 리서치하시고 하는 경우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합시다 뭐 이런 식의 제안이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뭐 작가가 저 작업 괜찮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포트폴리오를 직접 보내거나 이런 많아요, 경우가 있나요? 많아요, 아주 많아요. 저희도 많아요. 네, 그래서 항상 보고 그런 이제 연락을 받으면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이게 갤러리를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전시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이제 맨 처음엔 좋아하는 작가를 찾아다녀서 이제 전시를 하고 또 그 친한 작가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스스로가 네트워크가 너무 좁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그렇게 찾아오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찾아오는 이제 작가분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좀 저희 갤러리랑 어떤 색깔이 맞다고 생각하면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고 또 그렇게 소통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죠. 네. 저희도 이제 사실 인스턴트루프는 공모를 할 수가 없어요. 자본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은 제가 다니면서 보고 저 작가님 재밌다 그러면 제가 제안해서 전시를 주로 하는 경우인데
포트폴리오를 많이 와요. 너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난 1년에 한 15, 6개는 와요. 근데 제가 답변 다 보낼 때도 있고 못 보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같이 전시하신 그 포트폴리오만 보고서는 저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해서 전시가 된 작가님들도 계시고 저희 전시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공간에서 전시하셨는데 또 다른 일이 막 연결돼서 연락이 오면 되게 기쁘죠. 그렇죠. 네. 그게 보람이죠. 너무 좋은 뿌듯하잖아요. 케이스네요. 네. 그것도 결국 작가가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노력. 네. 또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여쭤본 거는 작품 판매를 위해 작품 외적인 부분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여쭤본 건데 뭐 인스타, 뭐 아니면 레지던시라든지 네. 또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놓는 네, 건데 네, 네. 그런 거 물어보는 분 계셨어요. 작품 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수님과 상담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건 매매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판매가 중요하고 그런 감시감 같은 것들이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건데 보면 얘는 팔려. 근데 딱 그건 오나요? 아유 그건 근데 그건 너무 다 자기만의 취향과 여러 가지 보는 판매는 네. 협업입니다. 작품이 스스로 팔리는 건 아주 예외적인 정말 아주 예외적인 거고요. 작품 팔기 위해서 갤러리 대표분들 그러니까 모든 사생활이랑 이런 게 섞여버려요.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어디든 가시고 하는 이유가 작업을 팔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작업만 좋아서도 사실은 이제 농담으로 어떻게 해야 작업할 수 있나요? 그럼 작업이 좋아야지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갤러리들이 또 팔릴 수 있게 많은 걸 해줘야 돼요. 협업이에요. 예술이에요. 이것도 예술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뭐 판단하는 사실은 게. 상업성이 있는 미술 작품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생각도 환상에 가까운 전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 그 개념미술 책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할 때. 사실 많은 개념미술 작가들이 자기 작업 못 팔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업 갤러리들 다 갖고 와서 팔았잖아요. 그럼 결국 작품의 성격도 중요하지 물론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는 건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그쵸. 이 시장 내에서 이 시스템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게 그러니까 작가가 나를 알아봐주는 기획자와 뭐 갤러리스트를 잘 만나는 것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A라는 갤러리에서 이 뭐 B라는 작가랑 잘 안 맞았는데 그 B라는 작가가 뭐 C라는 갤러리에 가서는 굉장히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서로의 시너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화학 케미, 활동이, 그쵸, 케미스트리가 그쵸, 되게 네. 중요하죠. 작업은 온전히 나만의 것인데 미술 시장에 진입하는 순간부터는 갤러리나 혹은 뭐 자신의 어떤 뭐 서포터들과의 코업이라는 거 나중에는 컬렉터랑도 코업이 돼요. 맞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작가들이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뭐 나는 상업 작가야, 나는 관 작가야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성격 규정하지 않고 내 작업은 뭔가 안 팔릴 것 같은데 어느 갤러리와 협업을 하면서 굉장히 잘 될 수도 있고 뭐 혹시 그런 식의 매니지먼트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아이고, 가정에 상당히 보는 거죠. 이상적인 건데 저는 그걸 되게 제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소위 뭐 이렇게 상업적으로 사람들이 뭐 잘 안 팔릴 것 같다는 작가들 중에서 제가 너무 애정하는 작가들은 국내에서 뭔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해외에서 그런 실험적인 아트페어가 있다. 그런 데를 나가면서 그 작가를 홍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루트를 찾아요. 그래서 미술시장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작가가 안착될 수 있도록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고무적인 얘기네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쉽지는 또 않겠죠. 돈이 많이 들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긴 한데 근데 작가가 이제 나는 잘 팔리는 작업을 하고 싶어. 갤러리도 저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아트페어를 나가는데 작가한테 요번에 아트페어를 나가니까 한번 색 밝게 가는 게 어때요? 조심스럽게 뭐 이런 식으로 작가랑 뭐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오히려 더 안 팔려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 상업적인 작품이 따로 있고 상업적인 작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영역이라서 그렇게 절대 규정 짓고 뭔가를 일을 진행하면 안 되겠구나가 뭐 코어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 시스템 안에서 나라는 작가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잘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입구가 필요해요. 아니, 말씀하신 이렇게 저는 선을 긋지는 않았는데 네. 어쨌건 퍼포먼스나 뭐 아주 좀 터프한 싱글 채널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그 부분은 마음을 놓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랑 또 한편으로는 한국 갤러리들이 많이 편향된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승민 대표님의 어떤 비전도 있고 액티브 활동도 있지만 한편으로 한국에서는 회화가 제일 팔리기 편해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퍼포먼스를 하시거나 다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입구를 찾기 힘들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자꾸 이제 이게 사대주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보다 좀 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는 오너가 한국 분이신데 영상 작업만 파세요. 그래서 아트페어 나갈 때 정말 아이패드만 딱딱딱 거신대요. 멋있다. 너무 멋있죠? 우리 해외 아트페어 나가면 진짜 고생하잖아요, 대표님. 막 저도 나가서 알죠. 근데 거기는 아이패드 탁 꺼내가지고 가방 하나 딱 들고 오셔서 딱딱딱 걸면 그 갤러리가 그렇게 활동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또 컬렉터분이 다 있으시대요. 그리고 또 인정도 받는데요. 왜냐? 전문화된 갤러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아트쇼나 아트페어 나가면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 게 요 갤러리가 좀 달라야 되는데요. 이 작가가 좀 잘 나간다는 소문이 있으면 그 작가 작업만 갤러리에 몇 개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한국 갤러리들도 노력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자신들만의 개성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게 이제 결국 시장이 고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맞아요. 얘기인데 다양성이 부족한 거예요. 시장이 고도화되려면 시장 규모가 돼야 맞아요. 고도화되는 네. 거잖아요. 결국 저는 미술 시장 활성화 얘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파이 자체가 너무 작아요, 맞아요. 우리는. 네. 시장이 커지면은 갤러리도 그렇고 작가들도 그렇고 어쨌건 여러 가지로 시도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문제가 결국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림을 안 사던 사람들이 그림을 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술 시장이 작다는 얘기는 그림을 사는 사람들만 사는데 이 사람들은 수가 적다라는 맞아요. 뜻인 거고. 네, 맞아요. 그러면 안 사던 사람들이 그림을 사게 하려면 대체 무슨 짓을 해야 되죠? 근데 주변에 다 그렇지 않아요? 미술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진짜. 네, 그렇죠. 결국은 너무 기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문턱을 낮춰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그 되게 해외 미국 영미권의 되게 유명한 갤러리 분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는데 오너신데 우리로 말하면 약간 감성을 첨부하시더라고요. 그 작품에 대한 글을 되게 길게 쓰세요. 그다음에 뭐 문학 작품도 쓰시고, 그러니까 이 컨템퍼러리 미술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장들을 끌어오시더라고요. 컨텍스트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는 책을 좀 현장에서 이제 제가 갤러리에서 일할 때도 좀 그런 느낌을 들었지만 좀 묻히기만 게 뭐냐면 뭐 이건 무슨 뜻이야? 그냥 보세요. 어떤 게 좋은 예술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게 좋은 예술입니다. 되게 뭐랄까 묻히기만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정말 직접적으로 뭔가 관심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럼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교육을 한다는 뭐 커뮤니티 활동 같은 그렇죠. 것들을 뭐 네. 이렇게 뭐 강연에도 전문가들을 하고, 모셔서 초빙해서, 강연을 네. 하고. 많은 상업 갤러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고 또 컬렉터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시는 것도 맞아요. 있어요. 네. 네, 많았었어요. 그래서 미술 시장을 파일을 넓히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근데 전공법밖에 없네요.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알리고 교육하고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인스타를 이렇게 보면은 특히나 작가 계정들 아까 뭐 작가들이 인스타 활동 열심히 한다. 와 몇십만짜리 작가 계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들 잘 파는 작가들이야. 근데 내가 놀고 있는 이 미술 동네에서 노는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보면 대부분 강남 쪽에서 중심으로 잘 노는 작가들이고
이 사람들은 마케팅 어떻게 하는 거지? 뭐 마케팅인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동네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 판매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림도 보면 그러니까 제가 꽉 막힌 사람인 건지 아무튼 좀 달라요. 예. 근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없고 맞아. 뭐 국현에서 고개를 갸우뚱해도 뭐 어디 강남에 있는 그럼요. 뭐 기업에서는 또 너무 좋아할 수 환호할 수 있고 그것들을 다 결국은 다 해야지 전체적인 우리가 맞아요. 말하는 파이가 넓어지는 거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그걸 어떻게 스스로 작가가 자기 삶과 작업과 이런 밸런스 스스로를 맞추는 거. 마케팅하는 그거를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 정도는 네.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 뭘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좀. 음. 네, 아무튼 뭐 얘기가 끝도 없이 지금 점점 딥해집니다. 뭐 너무 딥하면 지루하죠. 그래서 오늘 이 게스트 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예비 작가분들이시고 예비 콜렉터분들이시고 예비 갤러리스트일 수도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께 짧게 한마디만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저도요? 네. 미술 너무 힘든데요. 돌이켜보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견뎌내고 이 좋은 삶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아니, 당근으로 때리는 건가? 고통이야 이렇게. 고통이지만 즐겁다. 알겠습니다. 돌아오면 좋습니다. 좋았다. 맞아요. 정말 저도 기현 씨 말에 동의하는 게 굉장히 여기가 호흡이 다른 데보다 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마약같이 또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뭔가 늪 같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정말 버티다 보면 뭔가가 만들어지는 게 또 미술계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버텨봅시다. 네, 두 분 인사 잘 들었습니다. 혹시 영상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중에 미술의 매매와 미술 시장과 관련된 어떤 것들 중에 난 이런 게 조금 더 궁금하다 싶으신 게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없고요. 왜냐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두 분이 친히 물론 너무 이상한 질문은 아마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좋은 대화가 되겠다 싶은 댓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스타 트루프 A라운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A라운지 유튜브 채널 있죠? 네. 저희 유튜브 있습니다. 놀러 오세요. 유튜브 채널명은 A라운지 갤러리. 그렇습니다. A라운지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찾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주간 창작도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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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편하게 해주셔가지고.